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상현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후 위기가 어떻게 우리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직관적으로 기후 위기가 오면 사람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된다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그냥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인데요. 그걸 약간 전문적인 지식을 더해서 어떠한 경로로 또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러한 건강 위협과 생명 위협이 모든 인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건강 위기와 생명 위기는 엄청 불평등하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의의 문제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것입니다. 네. 벗어도 될까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의 문제이기도 한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과 생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특별한 대책이 건강위기만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기후위기 일반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은 넘어가고요. 사실 이 기후 위기가 이걸 자세히 볼 필요는 없는데 글씨도 조그맣고 그래서 이 영어로 된 슬라이드 죄송하긴 한데, 기후 위기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영향이고 두 번째는 간접적인 영향입니다.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를 지금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기후위기의 큰 두 가지 양상이, 하나는 평균 온도가,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굉장히 극심한 극단적인 기후 이벤트가 더 자주, 더 심하게, 더 길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직접적인 건강위기나 생명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간접적인 것입니다. 이걸 간접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게 왜 기후위기와 관련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따져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기후위기가 관련된 것이고, 그런데 그 규모나 피해의 규모나 심각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큰 것들이 바로 간접적인 영향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사실 저는 이 지구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구과학자 선생님한테 그 얘기는 들으셨을 거고요. 제가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은 기후위기는 현실이다, 팩트다, 과학적 사실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얘기를 안 드릴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요즘에는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과학적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제로 해서 그분들이 얘기한 그런 기후 위기의 과학적 사실이 어떻게 건강이나 생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단적인 기상변화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은 기상학자들이 동일하게 다 얘기하는 것인데, 기후위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평균 기온이 높아져서 여름도 덥고 겨울도 덥고 이렇게 더운 것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서 아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상현상이 예측 불가능하게 된다는 게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대기과학자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좀 딴 얘기지만 뭐 삶을 지속하고 뭐 농사도 짓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예측 가능성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은데 기후 위기는 이러한 기상의 예측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위협이다라는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기상 변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자주, 더 심각하고 더 길게 나타나는데 이 극단적인 기상 변화라는 건 대표적인 게 뭐 산불, 홍수, 해일, 뭐 지진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늘상 있는 일이긴 해요. 늘상 있는 일이긴 하죠. 작년에 미국에서 엄청난 큰 규모로 산불이 나서 세계 뉴스가 됐고 또 그 전엔 호주에 산불이 나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산불들은 사실 이전에도 자주 나던 산불이에요. 거기는 매년 겨울이 되면 굉장히 건조해져서 산불이 나고 그 산불이 또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 순환을 하는 사실은 그래서 그 산불 자체는 크게 이상한 이벤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늘상 있는 이벤트이긴 하고 이거는 생태계에 사실 그렇게 산불 나서 착 죽으면 그게 거름으로 작용해서 또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이벤트는 과거와 다르게 그 규모가 너무 크고 또 그 심각한 정도가 너무 크고 길이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뭐 잘 이건 자연재난이잖아요. 자연재난이 일어나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많이 죽죠. 산불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거나 해일이 있거나 이러면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죠. 네.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인한 사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도 작년에 한국은 홍수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긴 장마가 지속됐죠. 서울 같은 경우 기상청이 관측 이래로 가장 길었던 장마라고 하는데 한 60일 동안 거의 비가 내렸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이런 걸로 사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기후 이벤트, 이거는 이제 자연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재난은 사람을 죽이죠. 네. 근데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고요. 그 다음은 여기선 넘겼는데 왜 저기서는 안 넘어갈까요? 네. 예, 여기 다른 시스템이군요. 예. 그 다음은 뭐 당연히 폭염이죠. 폭염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 역시 잘 알려져 있어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일사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한국도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2018년에 굉장히 폭염으로 많이 사망을 하셨고요. 작년엔 그 장마가 길어지면서 그렇게 덥지가 않아서 여름에 다행히도 잘 넘겼었는데 사실 올여름은 또 어떨지 모르죠. 매년 여름이 굉장히 더워지고 있는데 이런 폭염은 특히 노인과 만성 질환자들을 위협해서 굉장히 큰 사망 또는 건강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폭염지대가 아닌 지역들이 전 지구적으로 점차 폭염 지역이 되면서 특히 이제 북반구 중심으로 이 폭염에 의한 건강 피해를 겪는 사람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것은 사실 폭염이 내리친다고 해도 건강한 성인들은 사실 큰 건강 영향이 없어요. 사실 물론 이제 노동자들 중에 옥외 노동, 야외 노동을 길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 피해를 좀 입을 수 있지만 사실 건강한 성인들은 몸에 이 체온 중추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더위에 많이 있다고 해도 잠깐 물을 많이 마시거나 그늘에서 쉴 수만 있으면 이 건강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체온 중추가 많이 망가지거든요. 망가진다기보다 노화의 한가로 적응이 굉장히 느려져요. 그래서 덥더라도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폭염 피해는 대부분 노인에게 집중되는데요.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져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 북반구 지역이 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해서 노령화가 유럽, 뭐 미국 이런 데 모여 있는 나라들의 노령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곳이 점차 더워지면서 굉장한 피해를 많이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럽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하시지만 유럽에 여름에 여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옛날보다 더워졌어요. 몇 년 전에 파리의 여름 기온이 평균 섭씨 한 40도 가까이 이른다고 해서 파리는 딴 얘기지만 그 사람들 에어컨도 잘 없거든요. 사실 더우면 문 열어놓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나라처럼 막 집집마다 에어컨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더운데 막 창문 열어놓고 지내 막 뉴스 나오고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점차 북반구가 엄청 더워지고 있는데 그 북반구에는 노인 인구가 많아서 지금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더워지고 극단적인 기상 이벤트가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고 병드는 거는 아주 직접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피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인식될 거예요. 이거는 뭐 되게 심각한데 사실은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사실 더워지고 극단적인 이상 이벤트가 많아지면 간접적인 건강 피해가 더 많아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직접적인 건강 피해를 봤다면 간접적인 건강 피해의 대표적인 건 대기오염입니다. 대기오염이 기후위기랑 무슨 관련이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대기오염이 심각한 건 알고 그것이 건강을 파괴한다는 건 아는데 그게 기후위기랑 무슨 관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린 간접적인 영향이란 것은 아까 앞에 직접적인 위기는 그래 지구가 더워지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사람이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었다면 간접적인 위기는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한 것들인데 대기오염은 그리고 간접적인 원인이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대부분 비슷한데 하나의 근본적 원인에 의한 결과의 양면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냐면은 어떠한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서 대기오염도 나타나고 기후위기도 나타나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감염병의 창궐도 나타나는데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하나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위기는 바로 이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인간들의 활동이 대기 오염 물질을 굉장히 많이 배출시키고 있고 그런 대기 오염 배출과 더불어서 온실가스도 배출하기 있기 때문에 이 대기 오염 문제는 기후 위기 문제와 같은 형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대기오염 문제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이 되지만 또 기후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기온이 더워지고 그러면 사실 대기가 굉장히 정체되잖아요. 정체되고 그러면 대기 순환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또 이런 오염 물질들이 잘 흩어지지 않고 사람이 사는 곳에 이렇게 정체돼서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건강 영향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은 실로 엄청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공기가 안 좋은 게 사람을 얼마나 건강을 위협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알려져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 미세먼지가 사람을 얼마나 죽인다는 건 이제 많이 아시죠. 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미세먼지가 몸에 들어오는 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코나 폐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폐병이 걸린다라는 건 잘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천식이나 아니면 아토피, 이런 알러지를 많이 일으킨다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는 심장병이나 중풍도 일으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유는. 그리고 암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이 미세먼지는 태반을 통해서 산모에게서 아이에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미세먼지라서 이것은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이도 저체중아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최근 이루어지는 연구들에 의하면 미세먼지는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협해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사람들이 불안이나 우울장애를 호소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어요.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건강 영향을 많이 나타내느냐?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먼지인데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여기 이렇게 막 떠다니는 이런 먼지랑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먼지가 건강 영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먼지는 사실은 건강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청소할 때 날리는 먼지 있잖아요. 그런 건 보시면 되게 건강에 해로울 것 같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건강에 그렇게 해롭지 않아요. 왜냐? 몸에서 거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먼지는 코를 통해서 들어가면 코털에서 다 걸러져요. 그리고 목을 향해서 들어가더라도 목에 이렇게 그것을 자극하는 물질이 있어서 다 걸러져서 가래나 코딱지나 코를 통해서 다 나와요. 그런 먼지는 해롭지 않아요.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먼지가 해롭죠. 눈에 안 보이는 먼지는 그걸 다 통과하거든요. 그걸 다 통과해. 코털 통과하고 몸의 기관지 반응도 다 통과하고. 그럼 어디 통과해서 폐까지 내려가는 거죠. 근데 폐까지 내려가는 걸로 그치면 폐병만 걸리겠죠. 그런데 이건 너무 미세해서 폐를 통해서 혈관에까지 들어가, 피계까지 들어가는 거죠. 얘네들은 폐에 그치지 않아요. 피를 통해서 들어가고, 얘네들이 폐로 들어오면 폐에 혈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피가. 그럼 피에 녹아가지고 전신에 다 퍼지는 거죠. 그 전신에 다 퍼지는데 이 미세먼지가 왜 해롭냐? 이 미세먼지는 염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뭐 중금속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도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몸 안에 피를 통하나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 염증은 요즘 의학계에서 만병의 근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요즘 뭐 항염 물질이 있는 거 이런 거 막 건강식품으로 유행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딴 얘기지만 건강식품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지 마세요. 운동하시고 그냥 적절한 좋은 생활 습관 가지는 게 건강에 좋지, 항염 작용이 있는 거 막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몸에 이 염증이 굉장히 중요한, 염증이 많아지면 암도 많이 발생하고, 염증이 많아지면 심장병, 중풍도 많이 발생하고, 이게 최근의 연구 결과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하간에 이 미세먼지는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질병들을 많이 일으키고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대기오염이 죽이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생각 어느 정도 될까를 한번 추정해 보시면 1년에 대기오염으로 사람이 얼마나 죽을까 한번 추정해 보세요. 제가 뒤에 연구자들의 결과를 답을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일 거예요. 두 번째 간접적인 영향은 먹거리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영양실조나 영양불균형 등을 일으키어서 그로 인한 건강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는 점입니다. 사실 기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농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먹거리를 조달하는데, 이것에 가장 농업이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기상이에요. 근데 이 기상이 변화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농업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죠? 가뭄이 들고 홍수가 들고 막 이런 게 이전보다 더 심해지자? 그럼 당연히 농작물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 인류가 최근 몇십 년간은 흔히 농업혁명이라고, 그것에 이제 명암이 있지만 분명히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도 큽니다. 그렇지만 몇십 년 동안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곡물 생산량은 굉장히 증가해서
지금 사실 양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 인구를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곡물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지금 굉장히 유의할 만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는데 그 곡물 생산량의 이 증가가 지금은 꺾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적이 전 세계 역사상 전 세계 역사상 아니에요. 최근 몇십 년간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곡물 생산량이 지금 꺾이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론 그거는 이 곡물 생산량과만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건 또 딴 얘기지만 곡물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이 세계 곡물 시장이 엄청난 투기 자본들이 지금 막 이 판돈 걸고 막 이렇게 투기하는 대상이 됐다는 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영향이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한 영향으로 곡물 시장 가격이 지금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곡물 생산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물론 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 8억 명 정도의 인구가 기아와 또 영양실조 이런 거에 허덕이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네. 물론 이것은 지구의 분배 문제 때문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곡물 생산 자체는 부족하지만 어떤 지역에서 너무 많이 버리는데 어떤 지역에 이렇게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생산량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이런 기아와 영양실조 문제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날이 더워지면 이 곡물의 질이 변한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가령 그건 뭐냐면은 쌀이랑 밀을 이렇게 분해하면 거기 탄수화물이 얼마, 지방이 얼마, 뭐 비타민이 얼마 이런 걸 분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의 형태로 나오는데 날씨가 더워지면 이 쌀에 들어가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는 이런 비타민의 비율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쭉정이가 되는 거죠. 쌀이 점점점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같은 양이 생산된다고 해도 질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도 크다고 하는데요. 여하간에 뭐 그 문제를 떠나서 양 자체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이 기후 위기가 사실 먹거리에 미칠 영향 상당히 크고요. 사실 곡물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먹거리의 자원의 보고는 사실 수자원입니다. 수자원. 정글의 법칙 이런 게 아니더라도 물속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먹을거리들이 있죠. 네. 엄청나게 우리 바다는 뭐 요즘에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만 엄청난 자원의 보고죠. 그리고 그 생명력이 엄청나서 뭐 굉장히 바다가 오염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거기 엄청난 양의 어류와 폐류와 뭐 조류와 이런 것들이 조류라고 하면 날아다니는 거 말고 이 해조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먹을거리가 많죠. 근데 여기도 지금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과학자들의 보고가 있어요. 그것은 산호의 변색으로 얘기되는 건데요. 산호가 뭐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대륙분 근처에 산호가 사는데 근해에 이 산호가 색깔이 변하고 산호가 죽어간다는 것은 산호는 그 주변의 수자원의 먹이 사슬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산호를 먹고 사는 미생물들이 많고 그 미생물들과 더불어서 자그마한 생물들이 거기 피난처나 이렇게 해서 산호가 바다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산호가 변색돼서 죽기 시작하면 생태계의 그 먹이사슬이 끊어지고 그러면 급격하게 수자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 이 오염된 바다들을 연구했던 학자들에 따르면 산호가 죽기 시작하는 게 시작이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가 이제 죽음의 바다가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연구한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영역 근해에서 산호의 변색이 관찰되고 있어요. 한국의 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근해도 지금 해수면 상승은 이미 수면 온도 상승은 이미 여러 과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 산호의 변색도 나타나고 있다고 알려져서 이 수자원의 생산량 감소 이것도 엄청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인류의 먹거리 자체가 굉장히 위협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곡물 생산 줄어들고 수자원 줄어들어도 과학기술로 뭔가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곤충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단백질 뭐 이런 발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겠죠. 네. 그래서 이로 인한 건강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간접적인 영향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땅덩어리가 더워지게 되고 홍수와 가뭄과 해일이나 이런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특정 지역 자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덩어리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적도 부근 지역이나 이런 데일수록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가 옛날에 사람이 살던 지역인데 사막화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뭐 가뭄이 들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면 거기 살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주를 해야죠. 그런데 이 이주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구의 땅덩어리가 이제 사람 못 살 때가 된 곳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 이주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주 문제는 사실 국제사회 측면에서 굉장히 큰 갈등과 분쟁의 요소가 되죠. 아프리카 지역의 국제 관계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상 지금 어떤 민족 분쟁이나 갈등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의 근저에는 사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땅덩어리가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그로 인해서 먹거리가 부족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민족 간 또는 부족 간 갈등 분쟁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분쟁과 또 갈등의 굉장히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것들이라는 보고들이 많은데요. 한국에서는 지금 뭐 몇 년 전에 이제 제주도의 난민 문제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되긴 했지만 한국은 워낙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가 강하다라는 게 국제사회에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난민들이 잘 오지는 않죠. 무서워서. 그런데 이제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난민 문제가 굉장히 큰 국제적인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런 난민 문제의 기저에는 이런 기후 위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난민과 분쟁 이런 것들이 커지면 이런 것들이 사회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죠. 그리고 감염병도 기후위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전에는 제가 길게 설명을 많이 안 드렸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도 제가 이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간단하게 하고 넘어왔는데 이제는 이 감염병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실 기후위기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와도 굉장히 깊게 관련이 되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코로나 집단 면역 할 수 있겠죠. 뭐 백신도 맞고 뭐 이렇게 하면 코로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조만간에. 근데 더 큰 감염병이 올고 더 무서운 감염병이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감염병이 이렇게 무서운 걸 겪었다는 걸 우리가 모두 안다면 근본적으로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를 다시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후위기는 이것도 뭐 직접적인 영향도 있어요. 이렇게 막 온도가 높아지면
증가하는 감염병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 거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근데 이게 굉장히 간접적으로 많은 시스템의 충격과 변화를 통해서 이 기후위기가 오면 감염병을 증가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이게 이 많은 연구자들이 최근에 신종 감염병들이 증가하고 창궐하는 이유로 거론하는 것들이에요. 도시화, 세계화, 토지 이용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인데, 눈 밝은 분들은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신종 감염병들의 원인은 바로 기후위기의 원인이기도 한 것이죠. 대기오염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의 부모가에 의한 형제들인 거죠. 이런 도시화, 세계화, 토지 이용의 변화는 기후위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감염병의 창궐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시화가 지난 몇십 년간 얼마나 급격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겠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서 산 역사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뭐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긴 했죠. 하지만 지역에도 골고루 사람들이 많이 분포했고, 과거에는 도시화라 그러면 가령 잘 사는 나라들만 뭐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됐다고 생각할 텐데, 이제 지금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난한 나라들에서도 도시화가 엄청 진행돼서 뭐 기독교 쪽에서는 선교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나가시니까 알 텐데, 가난한 나라들에 가도 이제는 지역에 사람이 없어요. 다 도시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서 이제 슬럼화가 되는 거죠. 네. 그게 공통적인 지금의 현상인데, 지금처럼 도시라는 특정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종 감염병 창궐의 아주 천혜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왜 천혜의 조건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셔서 잘 아시겠죠.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게 되면 거기에 바이러스나 세균의 이런 돌연변이가 잘 생길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해서 살게 되면 당연히 이제 거리두기를 못하니까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게 되는 것이죠. 세계화도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도시화, 세계화, 뭐 토지 이용의 변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가치 평가를 담아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계화는 나쁘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세계화 자체가 신종 감염병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것들을 그냥 뉴트럴하게 가치 평가를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계화가 지금처럼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단 며칠 만에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팬데믹이 되는 이런 양상은 정말 없었겠죠. 네. 중국에서 물론 이제 뭐 논란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2월 달에 나타난 거냐 아니면 작년부터는 사실은 그 바이러스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하간에 굉장히 짧은 시기에 전 세계에 다 퍼졌잖아요. 며칠 만에 거의 다 퍼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건 이제 전 세계가 특히 도시 중심으로는 거의 뭐 일일 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 이제 교류가 활발해졌죠. 뭐 무역이든 아니면 여행이든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유든 엄청 교류가 많아졌는데, 이것은 한 지역에서 뭔가 특정한 악성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 이제 토지 이용의 변화인데요. 토지 이용의 변화라고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산림이 줄어드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산림이 줄어들고 있고, 그 산림이 줄어든 자리에 어떠한 특정한 작물을 기르기 위해서 밭이나 논을 만들고 있고, 아니면 특정한 동물을 기르기 위해서 산림을 다 망가뜨리고 거기에 특정한 동물을 기르거나,
아니면은 산림을 다 망가뜨리고 도시를 세우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엄청나게 산림지대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은 많은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림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신종 감염병의 또 주요한 토양이 됩니다. 왜냐? 산림이 줄어들게 되면 그 산림에 살던 야생동물들이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야생동물이 사람이 사는 쪽 아니면 거기에 이제 뭐 가축을 키운다면 가축들과의 접촉면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생동물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야생동물 자체한테는 해롭지 않은 바이러스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는 해로운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야생동물과 사람이 자기가 사는 지역이 나뉘어져서 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야생동물과 사람이 만났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요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뭐 논란은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서 왔냐, 뭐 박쥐에서 왔다, 뭐 천산역? 하여튼 그런 동물에서 왔다, 또는 뱀에서 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건 하여튼 야생동물에게 기원한 바이러스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에게까지 왔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산림이 줄어들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산림을 다 파괴하고 거기다가 이제 축산업, 특히 이제 흔히 공장식 축산업이란 형태로 동물을 밀집해서 키우는 현상들이 최근 들어서 많아지고 있는데 이 그래프에 따르면 그리고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상 이 가축들을 지금처럼 가장 좁은 공간에서 많은 동물을 키운 적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아주 좁은 공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산 적이 없고 가축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좁은 공간에 가축이 이렇게 많이 지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이 가축의 생산 밀도가 굉장히 좁아져 가지고 엄청나게 좁은 공간에서 가축들이 그야말로 생산되고 있는데 공장식으로 이것 역시 감염병을 일으키고 창궐하는데 아주 천혜의 토양이 되죠. 멀리 갈 것 없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2009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신종플루라는 감염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신종플루는 초창기에는 돼지 독감이라고 불렸는데요. 특정 동물의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이후에 신종플루라는 형태로 불렸는데 처음에 돼지 독감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이것이 멕시코에 있는 이런 공장식 축산으로 길러지는 돼지 농장에서 처음 발견된 돌연변이 바이러스였다라는 이유로 돼지 독감이라고 불렸죠. 사실 돼지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이 돌연변을 일으켜서 사람에게 왔고 사람과 감염이 되면서는 아주 치명적인 독감 바이러스가 된 거죠. 그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런 공장식 축산업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동물들을 밀집해서 키우게 되면 동물 내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서로 접촉하면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축산업 하면서 사람하고 접촉이 또 많아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축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동물하고 접촉하게 되면서 사람 간 동물 간 접촉하면서 또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는 그런 돌연변이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감염병을 굉장히 증가시키는데 사실 이런 도시화, 세계화, 토지 이용의 변화는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 도시의 에너지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항공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리고 산림 파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 대규모 공장식 농업과 대규모 공장식 축산이 활발해지는데,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토양을 오염시키고 온실가스를 내뿜는다는 거 이미 잘 아시죠? 네. 기후위기의 주범이 사실은 이전에는 뭐 교통이나 이런 에너지 부분이라고 많이 알려졌지만,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농업 부분이 만만치 않다라고 해서 농업을, 먹거리 생산 시스템을, 농업뿐만 아니라 농축산 마찬가지죠, 바꾸지 않는다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후위기의 해결책은 없다라는 부분. 옛날엔 에너지가 되게 중요했는데, 에너지 중요합니다. 근데 에너지뿐만 아니라 농축산 부분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결코 대안은 없다라는 부분 요즘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런 식의 토지 이용 변화를 통한 먹거리 생산 체계는 엄청나게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거 말고 이제 직접적인 그 감염병 증가도 있어요. 가령 뭐 이 그래프는 조금 어려운 그래프이긴 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감염병 중에 이 매개동물을 통해서 확산되는 감염병이 있거든요. 어렵게 말씀드려서 매개동물이라고 했는데, 곤충이나 아니면 뭐 쥐나 이런 데 기생하고 있다가 걔네들이 사람을 깨물면 그를 통해서 피로 들어가서 확산되는 바이러스나 세균들, 기생충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특정한 평균 온도가 돼야지만 요런 매개동물들이 살아남아요. 대표적으로 모기 같은 거 있잖아요. 모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살아남아요. 추우면 다 죽죠. 특히 이제 말라리아나 이런 것들을 옮기는 모기는 평균 기온이 한 15도 정도 돼야지 살아남는데, 이런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병을 옮기는 모기들의 서식지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모기뿐만 아니라 진드기 뭐 이런 애들도, 뭐 곤충면 이제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옮기는 감염병은 당연히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 점점 더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 직접적인 거는 또 수질 오염에 의한 수인성 질병 같은 경우는 또 되게 직접적인 감염병 증가 원인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기후 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수온이 높아지잖아요. 강물이나 이 하천의 수온이 높아지게 되는데,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 말 아시죠? 물에도 산소가 녹아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산소가 증발하기 때문에 산소가 줄어들어요. 산소가 줄어들게 되면 흔히 말해서 물이 썩는 겁니다. 그 안에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세균들이 증식하게 돼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수인성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이죠. 그래서 물이 썩는 거예요. 물이 썩고 그 안에 세균들이 득식을 그리는 거죠. 근데 뭐 물이 그렇게 거기 이제 세균들이 득식을 거려도 이게 사람한테까지 안 오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더워진 데다가 극단적인 기상 이벤트는 더 많아지죠. 홍수가 납니다. 네, 홍수가 나면 물이 범람하게 되죠. 그럼 이 썩어 있는 물이 범람해서 사람이 있는 대로 다 넘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콜레라나 장티푸스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수인성 감염병인데, 이런 것이 창궐해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런 병은 약이 있기는 있는데, 항생제로 바이러스랑 다르기 때문에 세균은 항생제로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생제를 못 쓰는 나라들에서는, 특히 이제 제3세계나 이런 데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옛날에 몇 년 전에 IT란 나라에서 지진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막 거기 막 성금 보내고 막 파견 보내고 이런 기억 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IT에서 지진이 났을 때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단일 요인은 이 콜레라 때문에, 콜레라.
지진이 나니까 물이 범람해가지고 물에 있던 세균이 온 지방에 다 창궐해졌고, 또 이건 또 딴 얘기 잠깐 세면, 그때 유엔 평화유지군이 들어갔는데 유엔 평화유지군이 또 콜레라를 IT 주민들한테 막 옮긴 거예요. 그래서 유엔 그때 평화유지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아주 굉장히 높았는데, 여하튼 뭐 이렇게 사실은 도와주러 간 사람이 거기 피해를 더 입힌 거죠. 네. 근데 여하간에 그 콜레라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에는 콜레라에 걸리더라도 항생제를 충분히 쓸 수가 없는 나라들이거든요. 이렇게 수인성 질병도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개성 감염병 아까 말씀드렸죠. 모기나 곤충들이 이렇게 물어서 걸리는 그런 감염병 굉장히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는 야생동물에 있는 바이러스인데, 이 야생동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가축에게로, 그리고 가축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오면서 돌연변이를 막 거치면서 엄청나게 해로운 바이러스가 되는 거.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돌연변이에 의한 그 인수공통 감염병이 점차 굉장히 그 규모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인간들의 죽음은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긴 합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새로운 바이러스지만 이런 종류의 약도 없고 백신도 없는 바이러스가 요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요번에 이제 겪으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가령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도 약도 없고 백신도 없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여서 전 세계적으로 한 5천만 명을 죽였다, 이런 이제 통계가 있고요. 그 이후로도 뭐 에볼라 바이러스니 그 HIV,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알려진 흔히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역시 인수공통 감염병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 원숭이나 이런 야생동물에게서 온 바이러스인데, 이런 바이러스들도 사실 돌연변이를 통해서 사람에게까지 온 거고, 한국도 겪었던 뭐 메르스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사스라든지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들은 다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물한테 있는 바이러스인데 돌연변이 몇 번 거치면서 사람에게 왔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재탄생한 바이러스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실 돌연변이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는가라는 것들은 아직까지 과학계에서 많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빈도나 아니면 그 기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메르스 해결했더니, 그러니까 뭐 HIV 해결했더니 조류 독감이 왔고, 조류 독감 해결했더니 뭐 사스가 왔고, 했더니 신종플루가 왔고, 신종플루 해결했더니 지금 이런 뭐 코비드가 왔다. 코비드 해결한다고 끝이냐?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과학자들이 더 우려하는 거는 사실은 코비드는 그나마 초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치명률은 높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물론 이제 85세 이상,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명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젊은 성인이나 아이들에게는 이게 걸리더라도 치명률이 높지 않다는 건 이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굉장히 감염력은 높은데, 그러니까 뭐 무증상 감염이 있을 정도로, 원래 이거 무증상 감염은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증상이 없는 사람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옮겨. 이거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옛날엔 넌센스였어요. 이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는. 근데 이 바이러스가 특징적인 건 무증상의 감염을 일으킨다는 이 엄청난 바이러스인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건데,
다행히도 치명률은 높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는 굉장히 무서웠는데 하나는 덜 무서운. 물론 노인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여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긴 한데 그나마 치명률은 높지 않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나타날 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이 되면서 치명률도 높은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어요. 네. 엄청 돌연변이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코비드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영향, 제가 직접적인 영향도 말씀드렸고 간접적인 영향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다 합쳐서 그러면 사람을 얼마나 죽이느냐, 이렇게 죽인다 건강을 파괴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안 와닿는 사람들이 있어서 몇 명을 죽인다 이렇게 수치로 얘기해야 그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지금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직접적인 건강 영향만 보더라도 해마다 한 25만 명이 죽을 거다. 이 기후위기 때문에. 기후위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가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은 안 죽을 사람들인데 기후위기 때문에 해마다 25만 명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간접적인 영향들로 보면 이게 더 규모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령 먹거리 부족으로 인한 것만 하더라도 해마다 52만 명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죽을 거다. 지금도 6억 명 정도가 먹거리 부족으로 막 죽거나 기아 상태, 6억에서 8억 명 정도, 연구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해마다 이게 더 늘어날 거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기오염은 연간 1,000만 명. 네. 이거보다 더 크게 예상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연간 1,000만 명. 1,000만 명이 대기오염 때문에 죽고 있어요.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대기오염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1년에 1,000만 명씩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존 증가로 인한 사망도 연간 100만 명. 그리고 극단적인 빈곤 상태로 내몬다는 거는 이렇게 기후위기가 되면 아까 얘기한 사회 시스템이 파괴되고 이러기 때문에 빈곤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거가 가까운 2030년이면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1억 명 정도가 추가로 기후위기 때문에 극단적인 빈곤 상태로 내몰릴 거다. 이런 추계를 하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저희 이제 의사들이나 건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래서 요즘 사실은 인류를 더 오래 살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해와서 뭐 약도 개발하고 의료 시스템도 많이 발전시키고 이래 왔는데, 지난 한 100년간 성취했던 이런 의학과 과학이 이루었던 모든 성취를 단 1년 내에 무로 돌릴 수 있는 게 이 기후위기다라고 해서, 실제 저희 의사가 한 명 살리려고 밤을 새면서 치료하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가 한 명 살리면 뭐 합니까? 1년에 1,000만 명씩 더 죽어가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 살리겠다는 건 아니고 엄청난 규모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이는 사람의 규모라는 게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 이렇게 수치나 양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연구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기후위기 자체는 이렇게 계량화될 수 없는, 사실 인간에게는 실존적인 영역에 있어서 위기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사실은 자연이랑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 했지만 많이 도시화되고 문명화되면서 사람이 자연과 접할 기회가 줄어들어서 이제 자연 없어도 사람은 살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은 곧 자연이고 자연은 사람에게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변화하잖아요. 그럼 사람도 변화합니다. 그걸 연구한 학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가령 아마존 지역에서나 남태평양 지역에서 오랜 동안 이렇게 자연하고 친화돼서 사는 이 부족민들, 거기 토착민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그런 데서 기후변화로 자연이 많이 변화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의학적으로 꼭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돌아가신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특별히 병으로 의학적으로 진단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자연의 변화가 준 세계의 변화에 대한 충격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을 시름시름 앓아서 죽게 만드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수 없어서 학자들이 생태적 비탄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만큼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의 변화는 사람의 존재를 위협하는 존재론적 변화입니다. 이거는 실로 의학이나 과학에서 측정 가능한 이런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네. 인간의 존재의 기반을 허무는 것이죠. 존재의 기반을 허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 영향이나 생명 영향은 엄청나게 불평등하게 나타나요. 요즘 이제 기후 위기를 말하면서 멸종 위기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래서 막 전 세계가 인구가 동일한 날에 그 혜성이 막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후 위기로 인한 위기의 영향은 건강 영향 마찬가지고 다른 영향 마찬가지인데 극도로 불평등하게 나타납니다.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영향이 적어요. 네. 물론 기후위기로 더운 거는 잘 사는 사람한테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극단적인 기상 이벤트를 겪는 거는 잘 사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네. 사회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저는 기후위기로 인한 이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퍼져서 진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은 할 것 없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모두가 한날 한시에 동시에 딱 죽는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정의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인류가 공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망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살 거예요. 근데 관심 있는 거는 이건 정의의 문제라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고 극단적인 이벤트가 많아지면 이걸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자원이 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봅니다. 절대로 있는 사람들은 피해보지 않아요. 네. 절대로라고는 제가 표현하는데 없는 사람들만 더 죽이는 구조로 갑니다. 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취약한 사람들, 아이들, 노인들만 죽입니다. 네. 건강한 성인들은 기후위기로는 이제 죽지 않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사회적으로 취약한, 정치적으로 취약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죽입니다. 제노사이드랑 비슷하죠. 네. 거의 그렇게 특정한 계층에게만 그 피해가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더 심화된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불평등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도 존재하는 이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더 심화되고 해결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네. 대표적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가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요. 길게 설명은 안 드릴 텐데 여러 면에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제가 여기는 연령대가 잘 안 보이는데 노인과 아이들만 많이 죽습니다. 네.
근데 노인들이야 죄송합니다만, 저도 언젠간 노인이 되겠죠. 네. 살 만큼 살았다 치더라도 이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네. 근데 기후위기는 아이들만 선택적으로 많이 죽입니다. 예.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 영향이 아이들을 특히 취약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여러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인다라는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건 불평등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라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그 대안과 관련돼서는 이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영향을 줄이기 위한 뭐 특별한 대안이라는 게 있지는 않아요. 그냥 기후위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들, 그리고 노력들, 정치적인 해법들이 사실 이런 건강위기와 생명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체계 개혁해야 되고, 큰 영역 3개만 꼽으라고 하면 에너지, 교통, 먹거리입니다. 네. 에너지, 교통, 먹거리.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계에 가장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죠. 근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 기후위기로 해서 아이들과 노인,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죽어나가는 이 불평등한 현상을 고칠 수가 없어요. 네. 에너지, 교통, 먹거리. 이걸 바꿔야 됩니다. 네. 이걸 바꾸는데 우리의 사실 미래가 달려 있고요. 이 미래는 특히 요즘에 이제 작년에 이제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앞장서서 하는 이유가 사실 이건 미래 세대를 죽이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사실 지금의 세대가 과거에 발전시켜온 발전 모델로 인해서 그 피해를 미래 세대가 짊어지는 이런 문제인데, 이 세대 간에 그래서 불평등도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평등과 정의의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정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